세계 최강 소련군이 산골짜기 연맹체를 상대로 10년 동안 허우적거린 사건, 소련의 아프간 침공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소련의 몰락을 앞당긴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이끌던 소련은 왜 굳이 변두리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까요? 그 배경은 1978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아프간의 공산 세력은 쿠데타를 감행해 아프간 최초의 공산 정권을 수립했는데요. 지지 기반이 미약했던 이들은 전 세계 공산주의의 형님격인 소련의 도움을 요청했고, 소련 역시 처음에는 이들을 향해 온갖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련이라는 뒷배가 너무도 든든했던 것인지 아프간의 공산 정권은 곧 폭정을 일삼았죠. 특히 이들이 추구하던 공산사회는 이슬람교와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아프간에서 수백 년 전부터 자리 잡은 이슬람 전통문화 또한 크게 탄압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아프간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련은 걱정에 휩싸였죠. 아프간의 공산 정권이 세워진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 공산 정권에 반대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세력이 아프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간다면 소련에는 큰 골칫거리가 될 테니 말입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아프간의 소련인 고문들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소련 내에서는 더 이상 아프간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시간이 흘러 1979년 9월, 아프간의 공산 정권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이 벌어져 또 한 번 권력 구조가 바뀌었고, 참고만 있었던 소련은 한계에 도달했는데요. 이때까지는 소련이 믿고 지원해주던 타라키라는 인물이 아프간의 공산 정권을 이끌어왔는데, 난데없이 아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타라키를 죽이고 권력을 잡았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아민이 소련의 최대 적국인 미국과 몰래 내통한다는 말까지 나오자 소련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소련은 아민을 제거하고 소련의 충성스러운 인물을 데려와 아프간에 확실한 친소 정권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수립될 새로운 정권이 잘 유지될 때까지 아프간의 소련군을 주둔시키기로 했죠. 그리고 1979년 12월 27일 소련은 암호명 폭풍 333호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알파그룹을 비롯한 소련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카불의 대통령궁으로 진입해 순식간에 아민을 사살하는 작전이었죠. 과연 그 명성에 걸맞게 소련의 특수부대는 1시간도 되지 않아 대통령궁을 지키던 아프간 정부군 수천 명을 제압하고 곧바로 아민을 제거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아프간과의 국경에서 대기하던 소련군 약 8만 명이 물밀듯이 아프간 내부로 침투했고, 소련은 카르말이라는 인물을 데려와 자신들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아프간을 자신들 입맛대로 재구성하겠다는 소련의 계획은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소련의 아프간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소련이라는 외부 세력이 갑작스럽게 들어와 마치 아프간을 점령한 것처럼 행동하자 아프간 현지 주민들이 힘을 합쳐 크게 저항한 것이죠. 또한 오랫동안 부족별로 따로 지내던 이들은 소련군에 맞서기 위해 연맹군을 창설하며 조직적으로 저항했는데요. 그 부대는 곧 무자헤딘, 즉 성전을 수행하는 전사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장비도 없던 이 당시의 무자헤딘은 아프간의 수도인 카불에서 소련군을 향해 폭탄 테러를 하는 정도에 그쳤죠. 게다가 이러한 무자헤딘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소련군이 소탕작전을 펼치자 무자헤딘은 곧 도시에서 탈출해 험준한 산악지대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무자헤딘은 영영 아프간을 되찾지 못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때 소련과 맞서 싸우는 무자헤딘을 향해 전 세계의 지원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처럼 당시 소련과 경쟁하던 미국이 적극적으로 무자헤딘을 지원해준 것이죠.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우디아라비아나 파키스탄 같은 이슬람 국가는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까지도 무자헤딘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같은 이슬람 형제들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수많은 청년이 아프간에 들어와 무자헤딘에 가입했고, 한창 소련과 사이가 안 좋았던 중국 역시 소련의 힘을 빼놓기 위해 무자헤딘에게 무기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력과 장비가 쌓이는 가운데 미국의 CIA가 그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소련군의 주요 군사기밀까지 무자헤딘에게 넘겨주자 무자헤딘의 전력은 점점 상승했죠. 한편 이 사실도 모른 채 산속에 무자헤딘을 소탕하러 간 소련군은 번번이 큰 타격을 입었고, 그 피해는 점차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당황한 소련군은 자신들이 세운 괴뢰 정부를 압박해 아프간 현지 청년들을 징집했고, 이들을 소련의 괴뢰군으로 만들어 전투에 나서게 했죠. 즉 산속의 무자헤딘이 도시를 차지한 소련군과 아프간 괴뢰군을 상대로 버텨야 하는 구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민병대 수준에 불과했던 무자헤딘이 소련군을 정면으로 상대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무자헤딘은 산속에 숨어 소련군의 보급로를 타격하기로 했습니다. 소련군 수송대의 양끝 차량만 파괴해도 그 사이에 병력은 도가내든 쥐꼴이 되니 무자헤딘은 손쉽게 적을 사살하거나 보급품을 빼앗곤 했죠. 무자헤딘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많은 소련제 무기를 노획했고, 어느새 다연장 로켓포까지 운용하게 되었는데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소련군은 대대적으로 무자헤딘을 소탕하기 위해 그들의 본거지인 판지시르 계곡부터 점령하기로 했습니다. 카불에서 불과 70km 떨어진 판지시르 계곡은 소련군의
주요 보급로인 살랑패스와도 가까웠기 때문에 만약 소련군이 이곳을 차지하지 못하면 그 보급은 계속해서 위협받게 되니 말이죠. 물론 소련군도 이전과 달리 무자히딘을 얕보지 않고 나름대로 전술을 고민했는데요. 그 자세한 순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무자히딘이 위치한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규모 항공폭격이나 포사격을 진행해 진지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죠. 그 다음 고지대의 공수부대를 강화시켜 무자히딘의 잔존병력을 소탕하는 동시에 주요 도로에는 기계화 부대를 투입해 무자히딘의 퇴로를 막아버리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계획상으로는 정말 완벽했지만 소련군은 현실적으로 작전을 실현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프간에서 소련군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무자히딘의 협력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소련군의 이동 경로는 현지 주민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무자히딘의 지휘부에 알려졌고 소련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던 아프간 괴뢰군이 소련군의 작전 계획을 무자히딘에게 빼돌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정보전에서 우세를 점한 무자히딘은 미리 소련군의 계획을 파악하고 오히려 소련군의 예상 진격로의 지뢰를 매설하며 그 피해를 더욱 늘렸죠. 결국 소련군은 9차례나 공세를 퍼부었지만 끝내 판지시르 계곡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전선도 없고 적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자 소련군 장병들은 서서히 지쳐갔는데요. 또 이런 소련군보다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되는 무자히딘에 더 애착을 갖고 아예 무자히딘으로 넘어가는 아프간 괴뢰군의 숫자도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무자히딘은 전황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해 더 적극적으로 소련군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무기는 바로 미국이 제공한 스팅어 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1978년부터 사용된 이 장비는 당시 기준으로는 최신식 무기에 가까웠고 특히 산악지대에서의 전투를 대부분 헬기를 통해 수행하던 소련군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했죠. 물론 무자히딘이 스팅어를 운용하자마자 소련군 헬기를 모조리 격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헬기를 통해 산악지대의 단점을 극복하고 무자히딘을 공격하던 소련군이 더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무자히딘이 스팅어를 활용한 이후 소련군 헬기는 스팅어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전보다 훨씬 낮고 복잡한 궤도로 비행하게 되었고 전투 시에는 그만큼 명중률도 떨어졌습니다. 플레어 같은 회피 기능이 없는 구형 헬기들은 아예 작전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도 많았죠. 이처럼 소련군의 전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무자히딘은 점점 더 질 높은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 한편 그 사이 소련군의 군비 지출은 국가 총 예산의 40%까지 이르렀습니다. 1987년 더 이상의 손실을 버틸 수 없던 소련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최후의 작전을 준비하는데요. 그 대상은 파키스탄을 통해 무자히딘에게 가장 많은 물자가 지원되는 코스트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당시 무자히딘의 입장에서 사실상 생명줄에 가까웠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병력을 배치해둔 곳이기도 했죠. 소련군은 이곳에서 무자히딘과 대규모 혈전을 벌여서라도 반드시 무자히딘 주력을 괴멸시키고 이 지역을 완전히 차지해 무자히딘의 주요 보급선을 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활용 가능한 모든 병력과 장비를 한 곳에 모으고 있었죠. 마침내 1987년 11월 28일 소련군은 코스트 지역에 엄청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산이 깎아질 정도로 공중폭격이 이어졌고 헬기를 타고 내려온 최정예 공수부대원들은 무자히딘과 백병전을 치르며 힘들게 거점을 점령했죠. 소련군의 무자비한 공격에 더는 버티지 못한 무자히딘은 결국 코스트 지역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소련군은 한 줄기 희망을 보는 듯 했지만 승리의 달콤함을 느끼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쳤죠. 소련군이 지나치게 무리해서 병력과 장비를 빼온 탓에 코스트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곳에서 무자히딘의 반격에 노출된 것입니다. 결국 힘들게 코스트를 차지한 소련군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본래의 주둔 지역으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자히딘은 그리 어렵지 않게 코스트를 되찾았죠. 이처럼 최후의 발악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소련군은 마침내 아프간에서의 전면 철수를 진행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아프간에서 허우적거렸는데 앞으로 더 전쟁을 끌어봤자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상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프간 전쟁은 전쟁 이후에도 소련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80년대 이후로 경제난에 시달렸던 소련은 10년간의 아프간 전쟁으로 완전히 파산 직전의 상태가 되었고 몇 년 뒤 연방이 해체되는 상황에 처했죠. 반면 무자히딘은 소련이라는 세계 최강국을 막아내며 아프간의 제국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확고히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뒤 그 자리엔 한때 무자히딘을 지원했던 미국이 도전하게 되었죠.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이 아프간에서 치른 전쟁을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